반갑습니다. 자니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오늘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개념 정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재해란 일단 자연환경 요소들이 우리 인간한테 피해를 주는 현상, 이것을 자연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자연재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후 때문에, 자연환경이라면 기후하고 지형이 있잖아요. 기후 때문에 생기는 자연재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폭염, 한파, 냉해, 홍수, 가뭄, 대설, 태풍 이런 것들이 있고,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건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 됐고, 그 다음에는 복합적으로 둘 다 한 번에 일어나는 거, 뭐 산사태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 특징들을 정리해 볼 건데요.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어렵게 받아들이실 거 없습니다. 자, 일단 기온하고 관련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우리 인간한테 피해를 주겠죠? 너무 높은 거 폭염이라고 합니다. 읽기도 좀 민망합니다. 정의, 매우 심한 더위, 예, 그죠? 그리고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뭐 열사병이나 아니면 뭐 전력 소비랑 에어컨을 너무 많이 트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거의 대책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야외 행사 자제하고. 왜 가끔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름에 학교에서 보면은 그 운동장에서 수업 못하게, 그 여름에는 너무 일정 온도 넘어가면 못하게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뭐 물 많이 마시기. 고3 교과서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아예 뭐 알아놔야죠. 당연히 알아놔야죠. 그다음 한파. 기온이 너무 내려가서 생기는 거죠. 네. 한랭한 공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당연히 저체온증, 동상위험, 수도권 동파위험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수도권 동파 혹시 직접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겪어보면은 와, 다시는 이거 겪기 싫어가지고 되게 대비를 잘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파 때문에 수도권 동파되지 않게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외출 자제해야 되고, 뭐 이렇게 계량기 및 수도관에 보온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강수. 비와 관련된 자연재해와 대책입니다. 첫 번째는 홍수인데요. 물이 너무 많이 와서 비가 그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그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는 현상인데요. 자, 지표 상태나 배수관리 체계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얼만큼 제방 같은 거를 미리 잘 관리를 해놨는지, 아니면 홍수가 왔을 때 우리가 배수시설 같은 걸 잘 관리해놨다면 훨씬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피해 정도가 이거에 따라 달라지더라. 자, 여러분, 홍수가 그 통계청에서 자료를 잡지는 않습니다. 자료 잡지는 않는데 이걸 뭘로 잡고 있냐면 호우로 잡고 있어요. 호우. 사실 같은 건 아닙니다. 같은 건 아닌데 호우, 집중호우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하천이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우, 집중호우. 그 다음 가뭄입니다.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강수량이 적어 물 부족 현상을 겪는 거, 요거 가뭄이고요. 자, 이 가뭄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하루아침에 삐쩍 말랐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거니까 진행 속도가 좀 느리고 농협용수가 부족하고 산불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대책은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무 많이 심어야 되고,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제 강수 패턴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댐, 보, 저수지 같은 거 해서 하천 유량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 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설 같은 경우는요, 이 비하고 조금 다른 게 어떤 건물, 특히 비닐하우스인데요. 이런데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은 그냥 여기 이렇게 쌓이지 않고 호로록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눈은 어떻게 됩니까? 눈은 여기 이렇게 쌓여요. 그러니까 얘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붕괴될 위험도 있는 거죠. 대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그런 건물들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고, 당연히 교통장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군대에서 운전병 출신인데요. 그때부터 운전을 시작했는데 원래 눈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겨울에 눈 오면 막 낭만적이잖아요. 눈 이런데 딱 운전을 시작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눈이 제일 싫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눈 오면은 일단 길이 엄청 막히는 건 물론이고, 선생님이 이제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하니까 와, 거기 눈이 엄청 오니까 이 운전으로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설 작업, 물론 이것 때문에 또 싫어진 것도 있죠. 군대에서는요, 아우 끔찍합니다. 진짜 쓸었는데 뒤에 또 쌓여 있어요. 그거보다 더 쌓여 있어. 막 엄청. 그러니까 그래서 대설 작업 빨리 해야 되고 자가용 이용은 좀 자제해야겠더라. 네, 이렇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집중호우가 생기는 원인을 간단하게 이렇게 수능특강에서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북쪽에 찬 공기, 남쪽에 더운 공기가 만나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집중호우가 잘 발생한다. 그래서 그 집중호우가 잘 발생하는 곳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정리했었습니다. 어디냐면 한강의 중상류 지역. 특히 남서기류까지 확 유입되면 어마어마하게 비가 오는 여기 한강의 중상류 지역이 엄청나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더라. 네, 여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태풍입니다. 태풍. 바람과 강수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정의는 최대 풍속이 17m 이상, 17m/s 이상이 되는 폭풍물을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주죠. 진짜 피해는 그냥 한 번 터졌다 하면 뭐 집중호우나 이런 거에 비해서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시설 점검도 해야 되고요.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자, 태풍이 나오면 꼭 체크해야 될 개념이 바로 위험 반원과 가항 반원입니다. 그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이잖아요. 적도 지역에서 발생해서 우리가 있는 여기 중위도 지역으로 이렇게 옵니다. 자, 오다 보면요. 자, 어느 정도 딱 위도를 딱 넘었을 때 여기부터 편서풍이 부니까 홀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는데 저기압은 아마 통합 과학 시간에 한번 어디선가 보신 기억은 있을 거예요. 저기압은 바람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더래요. 안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더래요. 이렇게 약간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더래요.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편서풍이 불고 있잖아요. 편서풍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을 한 이렇게 반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이쪽, 오른쪽, 이쪽은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방향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하고 일치하다 보니까 바람 방향이 더 세지는 거죠. 바람 불고 있는데 또 불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고 위험해. 그래서 위험 반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위쪽은 그래도 이렇게 부는 그 편서풍이 부는 방향하고 불어 들어가는 방향하고 부딪혀요. 그러니까 바람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땅 해서 약간 상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안전 반원이라고는 하지 않고요. 가항 반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태풍이 만약에 온다면 이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받겠죠. 예. 그래서 왜 가끔 그 뉴스 기상캐스터 같은 거 보면 오늘 열대상에서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예상 경로가 이렇게 됩니다 했을 때 예상 경로가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이거죠, 이거. 베스트. 이 나라가 이렇게 이쪽 반원이 들어가게끔. 베스트. 베스트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 만약 이렇게 태풍이 올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위험 반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태풍의 위험 반원하고 가항 반원의 위치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지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태풍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죠. 이렇게 오른쪽 지역이 위험 반원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태풍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태풍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이렇게 오든 항상 겹치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이에요. 남부지방이 엄청나게 피해가 심하더라. 자, 그럼 이 태풍이 안 좋은 점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에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장점.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이 태풍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태풍이 오는 게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태풍이 여름에 온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름 중에서도 좀 늦여름에 와요. 여러분 방학 시작할 때 태풍이 오진 않잖아요. 대부분. 보통 방학 끝날 때쯤 태풍이 막 오기 시작해요. 보통 늦여름에 오다 보니까 이게 무더위를 좀 완화시켜주는 일부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태풍이 좀 왔다 갔다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확실히 더웠던 게 좀 사그라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큰 게 여기 있는 바닷물을 다 얘가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죠? 한여름이 되면 바닷가에 살고 있는 이 플랑크톤이라는 친구들, 여기 플랑크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플랑크톤이 더우니까 그 영양분이랑 이런 거 받으려고 햇빛 있는 데로 이렇게 올라온대요. 수면 위로. 햇빛 이렇게 햇빛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얘네가 이렇게 플랑크톤들이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쌓인대요. 그러니까 이 플랑크톤들이 지들이 햇빛 다 먹고 영양분 받으려고 이러니까 이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얘네 때문에 햇빛을 못 받아. 얘네가 다 죽어요. 다 죽어버리고 이 해양이 오염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된대요. 이게 뭐냐면 빨간색 플랑크톤들이 쌓였다. 그래서 적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적조 현상. 자, 이 적조 현상을 없애려면 얘네 걷어내면 되겠죠. 걷어내려면 우리 바다에 그냥 직접 배가 들어가서 이렇게 휘젓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바닷물 다 뒤섞어주는 거죠. 뒤섞어주면 되겠죠. 뒤섞어줄 때 최고가 누구야? 얘예요. 얘. 그래서 태풍이 적조 현상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는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발생했던 적조 현상을 태풍이 한번 왔다 가면 물을 다 뒤집어 엎어주니까 적조 현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더라. 네,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위험 반원, 강화 반원 위치 중요합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태풍의 발생 횟수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자료이긴 한데요. 자, 보시면 태풍이 보통 어느 계절이 많이 옵니까? 여름에 오는데 여름 중에서도 늦여름이죠. 늦여름. 우리가 보통 여름을 6, 7, 8월이라고 부르잖아요. 6, 7, 8월인데 거의 이때 거의 초가을까지 7, 8, 9월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8, 9월에 많이 일어난 자연재해가 태풍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통계 자료를 살펴봐야겠죠. 통계 자료에서 자연재해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자연재해가 나와 있고요. 어떤 빈도로 발생했는지 월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요, 우리가 방금 봤듯이 6, 7, 8, 9월, 그러니까 특히 9월, 10월까지 초가을까지 이렇게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집중되어 있는 요 친구 C가 태풍이 되겠죠. C가 태풍입니다. 방금 본 것처럼요, 태풍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A라는 친구는요,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이럴 때는 한 번도 안 일어나는데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럴 때만 엄청나게 피해를 줍니다. 이게 뭡니까? 겨울에만 일어난다는 거니까 대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7월, 특히 7월이랑 8월 달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친구. 이때 우리나라에 뭐가 옵니까? 장마랑 집중호우가 엄청 오죠. 이때. 그리고 가끔 이렇게 좀 이른 여름이나 이럴 때도 피해를 주기도 했던 친구. 근데 다른 계절에는 피해를 안 줘요. 뭡니까? 집중호우가 되겠습니다. 이 B가 집중호우예요. 뭐 호우라고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 중에 피해액이 큰 게 태풍이죠. 태풍이랑 집중호우가 피해액이 굉장히 크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우리 시도별로 얼만큼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쌤이 아까 정리했던 대로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한강 중상류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태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을 많이 때린다 그랬죠? 자, 대설은 그러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피해가 심할 겁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우리가 기후에서 눈 많이 오는 지역들 체크했었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우리나라에서 피해액이 가장 큰 시도는 전남이고요.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친구가 태풍입니다. 왜요? 남쪽 지방에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니까요. 또 보니까 경남도요. 남쪽 지역이니까 태풍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남쪽 지역은 태풍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한강의 중상류 지역 어딥니까? 경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세요. 어마어마한 호우 피해가 있구나. 호우 피해가 가장 큰 곳 경기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설 피해가 심한 곳 눈이 많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강원도의 눈 피해가 굉장히 크구나. 여러분 전국에서 피해액 자체로 봤을 때 강원도가 그 대설로 인한 피해가 최대입니다. 최대. 절대량 자체가요. 강원도가 제일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태풍하고 호우가 전국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고 대설이 피해액이 가장 적다. 근데 그 중에 대설 피해액이 가장 큰 시도가 강원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자연재해 황사입니다. 황사란 중국 내륙에 있는 사막에서 그 바람 때문에 모래바람이 우리나라까지 오는 건데요. 보시면 강풍이 건조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불면 황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불어와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와가지고 딱 피해를 주는 거, 요게 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우리가 너무 많이 겪고 있는 현상이니까 굳이 정리를 안 해도 되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피해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일단 모래바람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시야도 흐려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기관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호흡기 질환 같은 것도 생기겠죠. 네, 지금 쌤이 준비한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 같은 거에 모래바람 들어가면 고장 날 거 아니에요? 기계 고장.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등등등등. 엄청 많겠죠. 자, 근데 시험에서 나오는 건 황사에 장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이 모래바람 불어와가지고 하는 그 장점이 뭐가 있어? 알고 보니 얘가 또 아까 우리 바다에 쌓여있던 이 빨간 플랑크톤들, 여기 위에 황사가 이렇게 쌓이는 거죠. 황사가 이렇게 쌓이면서 얘네를 어느 정도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그랬어. 황사도 적조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더라. 요런 효과가 있더라. 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요. 요 황사가 사실은 고운 모래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뭐 이제 미세먼지랑 섞여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되겠지만 예전에는 이게 고운 모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토양도 약간 비옥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내용은 안 나오고요. 적조 현상 완화까지. 네. 적조 현상 어느 정도 완화해준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하나만 유추해 볼게요. 황사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거잖아요. 어디가 더 많이 황사가 일어날까? 요건데요. 자, 보시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니까 황사의 빈도는 당연히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많겠죠. 빈도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위치가 그래도 좀 고위도 지역, 우리나라보다 고위도 지역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위도 지역이 남위도가 아니죠. 저위도죠. 네. 저위도 지역보다는 그래도 피해 빈도가 좀 더 크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황사 빈도가 낮은 곳이 어딜까요? 동해안에 있으면서 가장 멀리 있는 울릉도겠죠. 네, 이런 거 이렇게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서귀포하고 서울에 황사 일수 변화하는 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서울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서울이 조금 더 고위도에 있잖아요. 서귀포가 그 제주도니까 확실히 남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영향을 받는 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울이 좀 더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과 봄철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특히 봄철에 우리나라 봄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내륙에 있는 사막에도 눈이 와요. 그 눈이 덮여 있으면 모래바람이 날릴 수가 없겠죠. 모래가 이렇게 눈에 덮여 있으니까 이 눈이 녹고 난 다음 그래서 봄철에 우리나라의 황사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란 기후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자꾸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죠. 기후변화. 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 날씨가 정말 예측 불허죠. 예측 불허. 여름이니까 덥겠지 했는데 오늘 그 아침에 기온이 1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14도. 춥더라고요. 아침에 선생님 출근하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가 정말 변화무쌍하고요. 이제 그리고 얼마나 이번 여름엔 더울까요? 그죠? 아유. 그래서 기온 강수가 변화해서 네, 뭐 지구온난화, 사막화 이런 것들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인이 있겠죠. 원인 두 가지입니다.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자연적 요인은요. 태양 활동이 갑자기 세지면 되겠죠. 아니면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의 주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지리 문과에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건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요 축이 가만히 있지 않고 축도 이렇게 움직인대요. 이렇게 축이 뭐 그렇대요. 예,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우리가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태양을 이렇게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이 거리가 주기적으로 변한대요 또. 예, 그런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도 기후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대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온실가스 배출하고요. 네, 산림 파괴하고 네, 우리가 산업화 도시화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환경 파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기후변화가 좀 더 빨리 오게 되었죠. 결국 둘 다 일어나지만 인간의 영향, 인위적 요인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가속화가 됐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기온변화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지구온난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걸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그린하우스 이펙트죠. 온실이 뭡니까?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 따뜻하잖아요. 비닐하우스. 그 온실 효과인데 사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자연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거에 이어서 강수 변화도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요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요. 이렇대요. 비가 원래 많이 왔던 지역 있죠. 비가 원래 많이 왔던 지역은 더 많이 온대요. 근데 비가 잘 안 오던 지역들 있죠. 비가 잘 안 오는 지역들은 비가 더 안 온대요. 참 신기하게도요. 지구온난화가 되니까 따뜻해져서 따뜻한 공기 위로 그래서 수증기가 막 많이 발생해서 비가 많이 올 것 같잖아요. 따뜻한 지역은 여기 원래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오고 비가 안 왔던 지역들은 더 안 오게 된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일부 지역은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더라. 요즘 사막화 현상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번 볼게요. 지난 100년간 연평균 기온이 세계 평균 약 0.74도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그 2배가 올랐대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네. 그리고 도시의 기온 상승폭이 더 크대요. 왜냐면 도시를 더 많이 개발했으니까요. 그래서 산지, 이런 녹색 비율이, 녹지 비율이 훨씬 더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강수량이 더 증가했대요. 우리나라는 비가 그래도 많이 오는 습윤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더 많이 왔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강수 일수가 감소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가 좀 사실은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만약에 똑같이 한 2000mm가 2000mm 너무 많네요.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한 1200mm 정도 되니까 이 1200mm가 온다 했을 때 1년 12달 고루고루 한 달에 100mm씩 내리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야 우리가 물 관리하기도 편하고 농사 지을 때도 좋고 우리가 이렇게 용수로 쓰기도 좋고 굉장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1200mm 다 거의 언제 와요? 여름에 집중해서 오잖아요. 근데 그 집중하는 날짜가 더 줄었다 이거야. 더 짧은 날에 더 많이 오는 비가 오게 됐다. 그러니까 더 피해는 커지겠죠. 이게 집중호우가 된 거잖아요. 집중호우 피해는 커지고 오히려 물 관리하기는 더 어려워진 거죠. 네,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높은 기온과 관련된 열대야, 열대일 이런 것들이 엄청 늘었죠.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파일수는 좀 줄었어요. 그리고 서리일수도 줄고 있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자꾸 올라간다라는 거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집중호우하고 열대야인데요. 일강수량 80mm 이상 왔을 때,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일수를 봤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여기 특히 한강의 중상류 지역 여기에요. 여기. 네. 경기도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이게 열대야입니다. 이게 열대야. 이게 열대야인데 요 열대야 일수가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네, 여기 평균인데 빨간색 12일 이상 엄청 많이 이게 남부 지역이랑 서울 지역 이런 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서리 일수가 첫날과 마지막 날이니까 서리가 여러분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갔던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날짜가 점점 짧아지더라 이겁니다.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열대야 일수 자료인데요. 보시면 열대야 일수가 우상승하고 있는 거죠.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특정 연도에 확 많았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열대야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니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10년 평균 기온하고 강수량인데요. 서울, 인천, 강릉, 대구, 목포, 부산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이렇게 점을 찍어놓고 그걸 평균한 거니까 대체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강수량도 계속 올라갔네요. 올라갔지만 강수량이 증가했지만 그 강수가 집중되는 일수는 줄었다는 거. 네, 그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기후변화가 나타나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전 지구적으로는 해수면이 상승할 겁니다. 빙하가 녹잖아요.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면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빙하가 감소해요. 그래서 해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막 팽창하더라. 자꾸 해수면이 올라오더라.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저지대 같은 데는 침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생태계도 변합니다. 추운 데서 살고 있는 식물들은 줄어들 거예요. 추운 곳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리고 열대 식물들은 점점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가 될 수 있더라. 자,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여름은 길어졌고요. 겨울이 짧아졌습니다. 여름 진짜 길어졌죠.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농작물의 재배 북한 개선하고 재배 적지가 북상하더래요. 자, 예를 들어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 사과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사과. 여러분 사과 아시죠? 애플. 사과는 뭐 그냥 정확히 쌤이 잘 모르지만 겨울에 그래도 뭐 0도 이상인 곳에서 자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볼게요. 0도 이상인 곳에서 자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0도가 어디까지입니까? 했더니 만 여기까지였습니다. 했대요. 여기까지가 0도입니다. 했는데 점점 지구온난화 되니까 이 0도가 점점 위로 올라가죠. 이 북쪽도 점점 따뜻해지니까 여기 원래라면은 여기는 뭐 마이너스 1도, 뭐 마이너스 2도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그린 겁니다. 산맥 고려 안 하고 이렇게 됐을 텐데 얘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여기는 0도가 아니라 이제 여기는 1도가 되고 여기가 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도 이런 식으로 지구온난화가 되니까 그럼 사과를 원래는 여기까지만 재배할 수 있었는데 여기가 0도가 되면 여기도 이제 재배할 수 있겠네요. 재배의 북한계선이 올라갔다, 북상했다 이겁니다.
요 뜻입니다. 요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재배 적지 같은 것들이 북상하더라. 그리고 난데림 분포 면적은 확대. 난데림 따뜻한 데서 살고 있는 숲이에요. 걔네는 늘어날 거고요. 차가운 데서 사는 냉데림은 축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뜻해지니 병충해나 열대성 질병, 뭐 막 열사병 같은 거가 증가하겠고요. 태풍은 점점 세질 겁니다. 가끔이 아니죠. 요즘 뉴스 보면 맨날 이러잖아요. 올해는 역대급 더위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올해는 역대급 태풍이 올 겁니다. 매년 역대급이에요. 어떻게 매년 역대급을 갱신합니까? 그죠? 대단합니다.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온다 그러면 우리는 역대급으로 에어컨을 틀 거예요. 그죠? 그럼 역대급으로 에어컨을 트니까 역대급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겠죠. 그럼 당연히 그게 반영돼서 내년에 또 역대급 더위가 오면 또 우리는 역대급 에어컨을 쓰겠죠. 악순환이죠.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게 계속 반복될 테니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계절 시작일과 종료일, 서울의 계절 시작일과 종료일입니다. 보시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명확했어요. 명확하게 구분이 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름이 증가합니다. 겨울이 감소합니다. 또 여름이 증가합니다. 겨울이 감소합니다. 또 여름이 증가해서 겨울이 감소해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잖아요. 왜 봄 살짝 맛봤다가 바로 여름에다가 가을 살짝 맛봤다가 겨울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름 일수가 특히 많이 증가했다. 겨울은 점점점 감소하네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다. 네, 종료일과 시작일이 자꾸 변하고 있더라.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요거는요, 평균 해수면 상승률인데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습니다. 해수면이 점점 올라온다는 얘기는요, 우리한테 사실 크게 뭐 좋을 게 없습니다. 점점점 저지대가 침수되고 우리가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니까요. 근데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전체 평균은 2.9입니다. 여러분 이게 밀리미터라고 해서 되게 별거 아닐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밀물썰물이 가미되고 하면 우리가 체감하는 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점점 더 심해질 거고요. 네, 좋습니다. 자, 사과 재배지의 변동 예측인데요. 교과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재배 가능지가 이렇게 남부 지역이나 이런 데 있었고 재배 적지가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얘가 북상해가지고 재배 가능지가 위쪽으로 올라간 거죠. 여기 이제 밑에 너무 더워가지고 사과가 적절하지 않다 이거죠. 여기 이제 재배 적지 그대로 산간 지역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줄어든 게 확 눈에 띄죠. 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과 재배 적지와 가능지의 절대 면적이 줄었어요. 남부 지역에서. 네. 우리 남한에서. 그래서 재배지의 위도와 해발 고도가 함께 상승했더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반도 해역 어종 변화입니다. 이것도 교과서 자료인데요. 옛날에는 차가운 물에서 사는 친구들, 그게 한류성 어종이에요. 차가운 물에서 사는 물고기다 이건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잡히지 않는데요. 명태하고 정어리 이런 것들은 잡히지 않는데요. 그럼 다 수입해와야 하는 실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설명 보세요.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동해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온난화 대처할 것인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지구적으로 다 같이 힘을 똘똘 합치자 해서 만든 것이 기후변화협약입니다. 기후변화협약이 굉장히 여러 번 열립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교토의정서하고 파리협정입니다. 교토의정서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건데요. 이때 온실가스 줄이자 하고 만든 협정이에요. 온실가스 줄이자. 자, 근데 이때 문제는 뭐였냐면요. 교토의정서는 여기 안 써 있는데요. 선진국이 모범을 보이자. 그래서 선진국만 참여를 합니다. 선진국만 참여를 하니까 이때 당시에 누가 빠졌냐면 중국하고 인도가 빠집니다. 세계에서 석탄을 제일 많이 쓰는 국가들인데, 그죠? 네, 그 국가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를 제재할 방법이 없네? 그리고 이 교토의정서가 됐었을 때 잠시 미국이 탈퇴했었어요. 의미가 없죠. 근데 이 교토의정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 뭘 만들었냐면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자, 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온실가스 200만큼만 배출할 수 있어라고 상한선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국가는 우리 올해는 환경 절약을 잘 해가지고 환경을 잘 아껴가지고 100만큼만 배출했어. 그럼 얘는 100을 배출할 수 있는 아직 여유분이 남았죠. 여유분이 남았잖아요. 근데 어떤 국가는 아이고 우리는 이번에 계획을 잘못 세웠는지 벌써 200을 넘겼고 300을 내야 할 상황이야 이렇게 됐죠.
우리가 상한을 200으로 정해놨는데 300 내면은 얘는 벌금이나 이런 걸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큼 더 원래 낼 수 있는데 아직 안 냈거든. 너한테 이거 낼 수 있는 권리를 팔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게 교토의정서에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거였는데 한계가 명확했다. 선진국이 안 하고 중국, 미국, 그 인도 이런 데가 없었으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모입니다. 그게 파리 협정이에요. 파리 협정. 여기 보이시죠?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했던 한계를 정확히 극복해서 이제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함께하자. 다 함께하자. 했던 게 파리 협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토의정서는 상한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하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파리 협정은 무기한입니다. 무기한. 될 때까지. never ending. 끝날 때까지. 온실가스 줄이는 거 될 때까지 하자. 라고 한 협정이에요. 그런데 이 파리 협정 되고 나서 그 미국의 트럼프 형이 우리 안 해. 왜 why always America 막 이러면서 미국은 나갈래 해서 미국이 잠깐 탈퇴했었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다시 가입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구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국가 내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 전략도 만들어야 되고 친환경 정책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국가 차원에서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발전 같은 거 할 때도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 많이 써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로컬 푸드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홍보도 해야겠죠. 네, 똑같은 게 2개가 나왔네요. 뭐죠? 네, 선생님이 이걸 갖고 오는 그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마지막은 이제 지역이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은 개인이 돼야겠죠? 네. 편집자한테 시켜가지고 자막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노력도 해야겠죠. 뭐 플라스틱 많이 안 쓰기라든지 뭐 나무 심기 운동 뭐 이런 것도 참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개인적인 노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 몇 개 좀 갖고 와봤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사막화라는 말이 나왔대요. 자, 사막화가 됐다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막, 막 모래가 막 쌓여있는 사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막의 정의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 것보다 증발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건조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건조 기후라고 하거든요, 사막이. 도시 사막화란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해서 녹지가 메마르고 토지 환경이 건조한 상태로 황폐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모래바람 생기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막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가로수 같은 수목이 다 말라 죽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대요. 보니까 광역시 지역들이 불투수층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대도시 지역들. 이게 이거죠. 원래는 비가 오면 땅으로도 흡수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직접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 증발도 되고 하고 이렇게 강물로 흘러가는 유출되는 것도 있는데, 보니까 도시가 되니까 여기 막 콘크리트 쌓이고 막 배수시설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침투되는 양이 확 줄었고요. 증발되는 것도 확 줄었는데 오히려 바로 강가로 유출되는 게 훨씬 빨라졌다는 거죠. 도시 표면은 불투수면, 그러니까 아스팔트다 이거예요. 아스팔트라서 비가 오면 땅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그대로 유출되니까 오히려 홍수 피해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죠. 네. 그리고 도시의 기온이 자꾸 올라갔죠. 인공열 때문에 열섬 현상이었는데요. 이런 걸 낮추기 위해서 도시 숲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한테 오는 해는 없습니다. 장점이 많으면 많았지 해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도시에 숲을 막 조성을 하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일부러 서울 숲을 만들었죠. 서울 숲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도 주고 이런 것도 낮추는 어느 정도 효과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3도에서 7도까지도 낮추고 습도도 증가해가지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 주기도 한대요. 그리고 도로 소음까지 줄여주고 나무가 또 대기 정화까지 해주잖아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수를 많이 심어가지고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구온난화 때문에 식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는 건데요. 자, 현재는 지금 보시면 색깔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한대기후랑 이런 것들이 그래도 여기 강원도 산간지역 여기까지 좀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이제 난대 아열대가 그냥 남부 지역 쪽에서 일부 나타나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맨 마지막 것만 좀 볼게요. 여러분, 한대기후 이런 거 여기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없어졌습니다. 다 위로 올라가요. 아주 극히 일부 지역만 남았고요. 난대 아열대 그리고 온대기후가 완전히 북상해서 이제 여기까지 완전히 다 덮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돼가지고 식생도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나라의 식생 분포입니다. 여기 식생 분포하고요, 뒷부분에 토양 분포가 나옵니다. 요거는 사실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에서 정도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만 보도록 할게요. 식생이 뭡니까? 식생은 살아있는 생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물들을 얘기하는 건데
나무하고 풀 뭐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근데 쉽게 그냥 여기서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라고. 원래 정의는 모든 식물입니다. 모든 식물. 그런데 여기서 좀 쉽게 이야기해서 나무라고 생각하면 좋더라. 나무. 그래서 이 식생이 수평적으로 분포하더래요. 왜냐면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우리가 많이 바뀌잖아요. 위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위도 때문에 남부에서 북부 지방으로 갈수록 남쪽은 따뜻하고 북쪽은 추우니까 남쪽부터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그리고 냉대림은 고산 지역하고 개마고원 이런 데 좀 분포하고 있더래요. 우리나라의 추운 지역이죠. 추운 지역.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내려갔으니까 추운 지역하고 우리나라의 북부 개마고원 지역에서 많고, 온대림은 우리나라가 온대 기후니까 우리나라 전 지역에 좀 주로 분포하고 있고, 난대림은 따뜻한 나무,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를 얘기하니까요. 제주도, 남해안, 울릉도 이런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에 있더라. 이렇게 이게 수평적 분포이고요. 다음 수직적 분포는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서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고도에 따라서 다양한 식생이 나타난다. 뒤에서 그림에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 식생에 따라서 인간 활동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농지 개간이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산림 축소, 산성비 등 식생을 파괴하는 데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 파괴나 뭐 그 식생의 변화 같은 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조림 사업이나 경제림 조성을 통해서 해결을 좀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 그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가 완전 폐허가 됐었잖아요. 그때 산을 딱 봤더니 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없는 거여서 마치 이게 그 사람으로 치면 선생님이 미래잖아요. 선생님도 요즘 탈모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민머리라 그러잖아요. 민머리. 그래서 산도 아무것도 없다 해서 민둥산이라고 불렀어요. 민둥산.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엄청나게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산에 있는 나무들은 거의 다 인공림이에요.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들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료 볼게요. 자, 이게 수평적 분포입니다. 위도에 따라 분포가 나타난다.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쪽 지역은 난대림이 많이 나타나고 북쪽 지역으로 갈수록 냉대림의 비율이 높아지더라. 이게 수평적 분포고요. 다음 수직적 분포는 고도에 따라서 식생이 분포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가장 뚜렷한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왜냐하면요. 자, 제주도는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다 보니까 평지 지역에서는 따뜻해서 잘 자라는 난대림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해발 고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해발 고도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서는 온대림이 나타날 거고요. 여기 위쪽에서는 냉대림 일부 나타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수직적 분포가 뚜렷하죠. 모든 걸 다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백두산이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으니까 수직적 분포가 제일 뚜렷한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백두산이 있는 곳 시작하는 곳은 이미 밑에부터가 거의 온대림, 냉대림이잖아요. 여기선 난대림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위도 자체가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무리 높다고 해도,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온대림, 냉대림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위쪽도 다 냉대림일 거고요. 여기 위에는 뭐 만년설이나 이런 거, 만년설 우리나라는 없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수직적 분포가 가장 뚜렷한 곳은 한라산이다. 한라산이 가장 뚜렷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식생의 수직적 분포인데요. 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는 난대, 상로, 화렵 수림대가 나타나고요. 온대림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침엽 수림도 나타나고, 다 볼 수 있어요. 고산식물 사는 것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거죠. 수직적 분포가 가장 뚜렷한 곳은 한라산이다. 자, 여기 보시면 2차 초지대라고 나타나는데요. 초지대가 뭡니까? 풀이에요, 풀. 원래 여기 나무 있어야 되는데 풀 있잖아요. 요건 우리 그 인간이 인공적으로 다 밀어버린 겁니다. 밀고 여기다가 이렇게 목장이나 그 초지를 다 일부러 구성한 건데, 그래서 여기 2차 초지대라고 나오죠. 2차가 뭐예요? 한번 가공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시 만든 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토양 분포입니다. 토양이 흙입니다. 흙. 우리나라의 흙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나 본 건데요. 흙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흙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암석이 제자리에서 자기 혼자 녹거나 깨집니다. 그게 뭡니까? 풍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토양이 되고요. 그때 이 풍화되는 과정에서 동식물의 유기물들도 같이 있으면 그 친구가 토양이 되더라. 자, 근데 이 토양이 우리나라에 요즘 집중호우가 엄청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집중호우가 오니까 토양이 유실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그 농사 지을 때 비료를 쓰지 않습니까? 그 비료가 화학 비료인데 그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 토양이 좀 산성화가 많이 돼 있더라. 우리나라 토양의 특징입니다. 자, 토양의 종류는요, 성숙토하고 미성숙토가 있습니다. 성숙토는 말 그대로 오랜 기간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랜 기간 땅속에서 계속해서 다음 풍화산물, 뭐 유기물, 풍화산물, 유기물, 풍화산물, 유기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숙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토양 생성 기간이 긴 친구인데요. 얘는 그래서 토양층이라는 게 발달해요. 토양층.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합니다. 이게 층층이 이렇게 토양이 이렇게 성숙됐으니까 오랜 시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토양층이 이렇게 발달하더라. 그 중에서 성대토양과 간대토양이 나타나는데 성대토양은 기후 때문에 기후와 식생의 성질 결국 기후가 비슷하니까 식생도 비슷하겠죠. 그 성질이 반영된 토양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남쪽 지역은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자, 따뜻한 남쪽 지역은요 대체적으로 붉은 계열의 토양이 나타나고 그리고 북쪽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회백색 토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붉은색 이렇게. 자, 그럼 이 가운데 지역은 회백색하고 붉은색을 섞어야겠죠? 섞어서 여기는 약간 갈색 계열의 토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는 붉은색 토양을 볼 수 있고 북부 지역으로 가야 회백색 토양을 볼 수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기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따뜻하니까 붉은 토양이 된 거고 추우니까 회백색 토양이 나타난 건데 자, 중간중간에 특이한 기반함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얘네하고 좀 다른 성질의 토양이 나타나기도 한데요. 그게 간대토양입니다. 그게 간대토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중간에 석회암이 있죠. 이거 우우 해줬잖아요. 우지역.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붉은색 토양이 나타나네요. 석회암, 풍화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더라. 강원도 남부지역이나 충청도 북동지역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래 갈색토가 나타나야 되는데 갑자기 붉은색 토양이 나타나네? 뭐야 기후가 따뜻한 것도 아닌데? 여기 석회암이라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성숙토는요 생성기간이 짧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충적토, 하천이 범람하면서 쌓은 거 아니면 염류토 여기 이쪽에 밀물 썰물이 심하니까 그 밀물 썰물에 의해서 토양이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미성숙토가 되겠습니다. 충적토와 염류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토양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농지기간, 산업화 및 도시와 다른 개발로 토양 질식 오염이 가속화되고 화학을 산성화가 계속되겠다. 아까 봤던 내용이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사방공사를 하거나요, 아니면 계단식 경작을 하거나요, 아니면 등고성식 경작을 하거나요, 유기질 비료 사용을 하면 된대요. 그냥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염류토 위치, 염류토는 어디 있는 거겠습니까? 염류토는 우리나라 밀물썰물, 조차가 심한 곳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서남해안에 좀 많고요. 충적토는 큰 강 주변에 많겠죠. 강에서 범람해야 되니까요. 갯벌은 당연히 서해안 쪽에 엄청 많을 거고요. 그리고 석회암, 풍화토 이쪽. 우리가 했던 거 여기 있겠죠. 네. 갈색 및 삼림토는 가운데 지역에 이렇게 있겠고요. 적황색토는 남부 지역에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토양이 분포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 모두 끝났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나가니까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문제 모두 풀어보셨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가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성 영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요. 대설하고 태풍 나와 있습니다. 위성 영상이래요. 위성 영상인데요. 야, 솔직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상캐스터, 그러니까 그 날씨, 오늘의 날씨입니다는 뉴스 영상만 봤으면 솔직히 이건 못 풀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뭡니까? 나가 태풍이죠. 네, 소용돌이 태풍이고요. 가가 이제 대설이 되겠죠. 바로 보겠습니다. 제주에 최근 10년 동안 총 피해군요. 제주는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이죠. 태풍이 대설보다 당연히 많겠죠. 남부 지역에 태풍이 엄청 많이 분다고 했으니까요. 요즘 매체 때문에 효린의 민박이라든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주도에 가서 그 눈 때문에 막 고립되고 막 그런 것들이 예능에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이 제주도는 눈의 피해가 엄청 크다 이렇게 생각해. 막 제주도 막 눈 때문에 뭐 비행기 결항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니까요. 그런데 태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1번이 답이네요.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답 나왔고요. 2번 대설은요. 저위도 지역에서 지구 멸망입니다. 이러면 그죠? 그죠? 네. 그다음 대설이 태풍보다 우리나라 연 강수량, 우리나라는 여름에 엄청나게 강수 집중돼 있잖아요. 그때 태풍 횟수가 많이 영향을 주죠. 여기 틀렸습니다. 태풍은 대설보다 태풍이 겨울에 발생 빈도가 높대요. 이것도 지구 멸망입니다. 그죠? 대설은요, 해일을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태풍은요, 빙판길 교통장애를 유발한대요. 이것도 지구 멸망입니다. 그죠? 네.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작년 9월 모의평가 4번 문제입니다. 안전문자 내용이래요. 대설, 지진, 태풍, 황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가해 영향권으로 들 것 같으니까요. 등산이나 하천에 진입하지 마세요. 낙하 주의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솔직히 바로 보자마자 안 떠오릅니다. 어느 정도 또 말이 되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으니까 밑에 거부터 볼게요. 북쪽 지역에서 규모 뭡니까? 지진이죠. 네. 지진 이건 오늘 퇴근 시간에 이게 일어난대요. 그래서 교통혼잡. 빙판길 뭡니까? 눈 온다는 거죠. 대설이네요. 그 다음에 현재 요거 경보 중이니까요. 야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창문 닫아 먼지 유입 막으래요. 뭡니까? 요게 황사겠네요. 요렇게 하고 나니까 얘가 확실하게 태풍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사실 여기가 애매한 선지면 여기 지진도 사실은 뭐 크게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다른 거 다 넣고 태풍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태풍은 우리나라 저위도 해상에서 발생한다. 맞네요. 1번이네요. 답이 나왔습니다. 태풍. 지진은요. 기후 아니죠. 얘는 지형적 요인이죠. 다 대설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태평양 남쪽에 있는 따뜻한 친구잖아요. 이거 아니죠. 만약 한다면 시베리아죠. 시베리아 기단이나 시베리아 고기압이 영향을 준 거고요. 울릉도 우대기는 뭐에 대비한 겁니까? 대설에 대비한 장비죠. 눈이 많이 오는 걸 대비한 겁니다. 그다음 대설이 태풍보다 선박에 주는 피해, 배에 주는 피해, 배가 뭐 뒤집히거나 배가 뭐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하는 피해들, 태풍이 훨씬 크겠죠. 눈이 온다 때문에 물론 못 나가긴 하지만 그 피해액 뭐 이런 것들은 태풍이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1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재작년 9월 모의평가 6번 문제입니다. 자연재해에 관한 과거의 기록들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진, 태풍, 황사라고 나와 있네요. 자, 보니까요. 영조실록에 하늘이 캄캄하게 흑비가 내렸는데 마치 티끌이 쏟아진 것 같았다. 흑비. 뭡니까? 황사죠? 자, 나와볼게요. 삼국사기 경도강 22년 7월 경주에 큰 바람이 불어 기와가 날아가고 나무가 뽑혔대요. 어우, 어마어마하죠. 태풍이죠, 태풍. 다 강원도에 재해가 있었는데 소리가 우레와 같았고 담벼은 무너졌고요. 기와가 날아가 떨어졌대요. 바닷물은 요동치고요. 산악이 크게 흔들렸대요. 뭡니까? 지진이죠. 좋습니다. 가는 봄보다 여름에 아니죠. 황사는 봄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죠. 틀렸습니다. 태풍은 북서계절풍 아니죠. 우리나라의 남풍 계열 여름이죠. 여름 남풍 계열이 불 때고 지진은요. 장마전선 전혀 관계가 없네요. 황사는 중국 내륙의 건조 지역에서 맞아요. 황사 여기서 불어오는 거고요.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발한다. 맞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좋습니다. 5번 가는 기후. 맞아. 가는 기후야. 다는 지형적 요인? 나가 아니잖아. 태풍이 기후적 요인이죠. 네. 자연재해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은 참 땡큐죠. 땡큐. 고마운 문제들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재작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AC 자연재해 월별 발생 건수를 그래프로 나타냈고요. 대설 태풍 호우 중 하나래요. 가나다라 여기에 대한 해당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찾아야죠. 자, A라는 친구는요. 보니까요. 1, 2, 3월 쭉 보니까 12월. 즉 겨울에만 나왔다는 거죠. 겨울에만 나타나는 거 A가 대설이 되겠네요. B는요. 7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왔고요. 8월, 9월이고요. C는요. 8, 9, 10월 늦여름과 가을에 많이 일어난 겁니다. 늦여름과 가을 얘가 태풍이 될 거고 그리고 B가 이제 호우가 되겠죠. 호우. 자, 그리고 이제 뭐 발생 요인, 특성, 대책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가부터 하나씩 볼게요. A. 대설의 피해 특성. 교통장애랑 시설물 붕괴 유발할 수 있대요. 맞네요. 그럼 요거 대설 대책 제설 장비 갖춘다. 맞네요. 그 다음 B. 호우의
요인, 발생 요인. 호우는 왜 일어납니까? 장마전선의 남서기류까지. 오케이, 굿. 라! 이거의 특성, 호우의 특성. 최근 10년간 총피해 어느 지역이 더 큰 거 알아봤더니 호우는 경북이 경기보다 크대요. 자, 우리 그래프에서 살펴봤죠? 호우는 경기도가 한강의 중상류 지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압도적. 경북은 뭐가 크겠습니까? 태풍이 크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태풍의 특성 강한 바람으로 선박 및 항공 운항에 지장을 준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 고르면 되겠네요. 월별 이거 건수를 보고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13번입니다. 월별 자연재해 기상특보 발령 현황을 나타냈대요. 가다는 각각 대설, 태풍, 호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옳은 걸 찾으라고 하네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나다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봤더니 요 까만색 가는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에만 일어나고 있네요. 뭡니까? 가는 여기 이쪽에 쓸게요. 가는 대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를 봤더니요. 나는요. 3월 달도 좀 있고요. 4월도 있고요. 5월, 6월도 있는데 7, 8월에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네요. 그리고 달을 봤더니요. 6월에도 뭐 좀 있긴 했어요. 근데 보니까 주로 8, 9, 10월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다가 태풍이 되겠죠. 네, 태풍이 그리고 여기 나라면 2월 달에도 한 번 있거든요. 2월 달에 태풍이 오는 건 지구 멸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가 호우가 되겠죠. 자, 읽어 볼게요.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있을 때 아니죠. 호우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고요. 호우는 시베리아 기단 대설에 대한 설명이네요. 틀렸고요. 태풍은요.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진행 방향 오른쪽이 태풍의 진행 방향 우리 이렇게 가죠.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 바람 세기가 더 위험 반원 맞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는 대설은 호우보다 우리나라 연 강수량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아니죠. 우리나라는 호우가 훨씬 더 차지를 많이 하고 있죠. 틀렸고요. 터를 도둠집이에요. 뭘 막기 위해서? 우리 집이 침수되는 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호우겠죠. 우대기는 대설이죠.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후환경과 인간생활, 자연재해하고 기후변화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자연지리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힘든 지형 파트, 기후 파트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인문지리로 들어갑니다.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인문지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